네, 지금 이제 화이트 밸런서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이제 이 세곤도 켈빈도 값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아까 앞에서 말한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는 개념은 카메라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, 즉 설정되어 있는 이제 뭐 태양광 모드, 그 다음에 텅스텐 모드, 형광등 모드, 뭐 흐린 날 모드,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. 근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정밀하게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보통 켈빈도라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빛이 만들어내는 어떤 색상, 색채 자체를 온도 수치 값으로 표현한 게 켈빈도 값입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하게 보통 100 단위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한낮의 켈빈도 그 값이 보통 5000에서 6000 그 사이거든요. 정확하게는 5600 정도가 되는데, 이건 이제 켈빈도 값이 이제 편리한 것 중에 하나는 뭐 5000에서 4900, 4800, 4700 이렇게 100 단위로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5000대보다도 위로 이제 올라가면 좀 더 노란색 계열이 더 증가합니다. 그러니까 6000서부터는 노란색, 좀 더 7000 정도로 올리면 주황색이 강조되다가 한 8000 정도까지 올리면 붉은색이 강조가 된다는 이야기죠. 근데 반대로 이제 5000 미만으로 이렇게 하면 좀 대체적으로 파란색이 더 강조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켈빈도 값으로 하면 좀 더 정밀하게 파란색을 더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아래 사진을 보면 이제 한낮에 찍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켈빈도 값을 한 4000 정도로 좀 낮췄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이 좀 표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제 눈으로 본 것보다는. 이제 그리고 또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진이 참 재밌죠. 여기서 보시면 이 비행기가 있고, 이 비행기를 바라보는 이 구름의 형상 자체가 단지 구름을 찍었지만 구름으로 보이지 않잖아요. 그죠? 뭐 강아지라든지 또 아니면 또 사진 찍는 나의 어떤 그런 이제 마음,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워낙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비행기만 바라보면 이렇게 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. 보니까 우리가 시골에 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행 사진가가 된 거죠.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름을 찍었지만 이 구름은 구름이 아니라 이제 강아지로도 볼 수 있고 내 자신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저건 나인 거죠. 사진은 이제 자기 자신이다,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그렇게 저 대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, 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걸 조금 확장을 해보면 이건 이제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라, 이것도 저번 시간으로 배웠잖아요. 그죠? 이제 그것도 형성이 되죠. 구름을 찍었지만 구름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로 보여줬을 때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, 또 가능하면 주제 작업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그 사물 그 자체에서 또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또 한일이님 그 장인어른 사진 찍은 것 중에서도 그런 이제 하여튼 개인화시킨 그런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라는 이제 그것도 적용되는 부분은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기서는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또 그 돋보기를 두 겹으로 낀 그 자체가 사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. 뭐 성경은 내가 성경을 찍었지만 성경 그 자체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느님의 말씀, 또 인류에 대한 사랑, 뭐 하여튼 종교적인 마음,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. 또 쌍으로 된 그런 돋보기도 마찬가지로 또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의지, 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마음, 자세,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. 보통 이제 밤하늘에 별 사진 찍을 때, 실제로 제가 캐나다에서 이 이제 별 사진을 찍을 때 하늘이 이렇게 파랗지 않았었거든요. 좀 어두컴컴했습니다. 좀 이제 살짝 파란기는 있었지만,
이제 제가 미리 이제 켈빈도 값을 3500으로 조절하면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별 사진 찍을 때는 이제 켈빈도 값을 보통 한 3000이나 3500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파란색이 표현이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셔터 속도를 이제 이거는 한 120초, 그러니까 2분을 주고 2분을 주니까 이 별 궤적이 되게 많이 길어진 거잖아요. 예, 길어지고 만약에 30절 주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이 정도. 60절 주면 한 이 정도 나오겠죠. 근데 120절 주니까 이 정도로 길게 나온 거고. 인터벌은 120초? 네네. 인터벌은 이제 2초 간격으로 해서 이건 총 이제 100장을 찍어서 이제 하나로 합친 거죠. 저 가운데 있는 게 북극성이죠? 예. 여기서 이 북극성입니다. 이 부분이. 이게 되죠. 초점은 어디다 맞추면? 초점은 이때는 보통 여기서는 이 산 있죠. 여기 맞추시면 됩니다. 여기 맞추고 이때는 당연히 무한대로. 무한대.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게 되는 이게 산까지는 이제 그 10m 이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초점은 10m 이상이면 무한대가 되니까 저기다가 산 보통 이제 밤에는 이런 부분에 맞춰주면 되거든요. 약간 살짝 여기에만 맞추면 잘 안 맞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면과 면이 만나는 이런 부분에 맞추면 비교적 초점이 자동으로 잘 맞춰지거든요. 산이 저기 뭐야 굉장히 밝게 나왔는데 저게 몇 시 정도에 찍은 겁니까? 낮에 찍으면 별이 안 보입니다. 그때 이제는 이제 이렇게 반대편에 약간 이제 달이 떠 있었습니다. 보름달. 우리가 이제 보름달이나 이제 약간 뭐 하여튼 반달만 떠 있어도 반대편에 이제 이게 우리가 바비에다 장노출을 주게 되면 이걸 거의 뭐 몇 시간 찍었습니까? 거의 1시간 이상 찍었거든요. 1시간 반 정도로 노출을 주니까 빛이 계속 저기 약한 빛이라도 계속 저기 노출이 되니까 바닥에 나오는 거죠. 한밤중에. 저게 뭐 30분을 찍으면 저렇게 안 나오죠. 근데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계속 찍으니까 계속 빛이 이제 집중이 되니까 저렇게 밝게 나오는 거죠. 우리 경우에는 몇 월달쯤 찍어야 돼요?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빛공해가 없는 지역에서 1년 사철 다 찍을 수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다만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찍으려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고 찍으면 되죠. 그러니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서 찍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남한산성에 그 행궁이 있잖아요. 행궁. 네, 행궁 자체가 우리나라는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짓잖아요, 그죠? 그러면 행궁 그 입구 정문에서 바라보면 북쪽을 바라보면 행궁을 이제 보조 피사체로 하고 밤하늘에 이제 별 사진을 같이 구성을 하면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돋보 가지고 이걸 이제 북극성을 먼저 찾아야 되고, 그래서 북 카메라를 삼각대 세워놓고 북극성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밤하늘만 찍으면 의미가 약하니까 거기에 이제 건물 같은 거 같이 배치를 하면 이 궤적 자체가 잘 표현된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. 건전지가 얼마큼 써야 돼요? 기본 건전지만 있어도 됩니다. 하나 쓰지 않은 거예요? 예. 근데 1시간 반은 충분히 쓸 수 있죠. 배터리 하나 가지고도. 배터리 전에 한번 찍으러 갔다가 배터리 떨어져서 그냥 집어치고 말아요. 예, 미리 완충된 거 하나면 1시간 반은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찍을 때는 이제 뭐 배터리 또 다른 거 완충된 걸 또 집어넣으면 두 번째 찍을 수도 있고. 또 집어도 돼요? 예. 그 중간에 잠깐 뭐 한 10초 정도 뭐 멈추는 거는 괜찮습니다. 스탠드 있으니까 삼각대가 있으니까. 그래 삼각대가 있으니까 배터리 다 되면.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냥 집어치고. 네. 이것도 보십시오. 이제 이걸 야경을 찍을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켈빈 값 3초로 하니까 파란색이 좀 많이 강조가 됐잖아요. 그죠? 그렇게 이렇게 내가 특정한 색을 강조를 할 때는 이렇게 색 온도를 이제 낮게 한 3000K 정도로 찍으면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이 색이 좀 강조가 됩니다. 그리고 이걸 좀 더 따뜻한 색으로 강조를 하려면 6500이나 7000 정도로 하면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강조가 되거든요.
네. 그래서 내가 특정한 색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저 단풍 찍을 때 켈빈온도를 잔뜩 오르면 더 빨개지나요? 더 빨개집니다. 이제 9층까지 올리면 더 빨개지는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예, 단풍이 원래 빨간데 그걸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살짝 조금만 더 올리는 게 좋죠. 한 6,500 정도까지만 하면. 그러니까 너무 막 새빨가면 보기 안 좋죠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켈빈도 값을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. 그죠?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자. 이거 아침에 이제 동해반 일출이 됐을 때 원래 이제 이것보다는 약간 황급색이 좀 더 강조가 된 그런 실제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약간 노란색, 주황색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켈빈도 값을 6,500으로 올리니까 예, 실제 좀 약간 따뜻한 색이 좀 더 강조가 됐잖아요. 이게 좋지. 여기서 한 8,000까지 올리면 너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. 하더라도 퍼렇게 되겠죠. 4,000원 되면. 4,000 되면 그렇게 되죠. 3,000 하게 되면 더 파랗게 되고, 그죠?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조금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색상이 지닌 정서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이제 또 살펴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요? 이 특정한 색상이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움직인다. 그래서 색은 색채 언어다. 이 간딘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. 말 그대로 이 색 자체가 하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. 그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아까 이 붉은색은 아주 에너지가 강합니다. 그래서 어떤 강렬한 어떤 삶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, 또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기운이 없을 때 빨간색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오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 거. 그 다음에 또 붉은색은 말 그대로 어떤 정열, 열정, 그 다음 파워, 광기, 전쟁, 뭐 이런 걸 상징하게 되거든요. 그거 자체가 하나의 색채 언어로서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노란색은 말 그대로 어떤 희망적인 부분, 그 다음에 축제, 또 그 다음에 뭐 희망,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노란색이죠. 그 다음에 또 이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, 이 같은 경우는 작아도 강하게 이렇게 포인트가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또 이 빨간색하고 이 파란색들은 서로 보색 대비를 이루는 거죠. 또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희망적인 그런 걸 이제 나타내고, 그 다음에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은 또 보색 대비를 이루죠. 그러니까 특히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안에 작게 위치해 있더라도 아주 강하게 시선을 끌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성을 할 때 빨간색이 있으면 그게 작더라도 이렇게 집어넣어 보십시오. 그럼 훨씬 더 사진에 좀 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만약에 사진을 찍을 때 바다는 대체로 파란색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만약에 요트 경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다의 파란색하고 제일 보색 대비를 이루는 게 노란색 도철단 보트라든지 요트라든지 아니면 파란색 도철단 요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이제 빨간색 도철 요트를 있잖아요. 이제 그걸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 이 보색 대비를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고 빨간색이 주는 어떤 도전적인 정신 뭐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이 빨간색을 구성할 때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시선을 끄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성해 보시라 이거고요. 이것도 보십시오. 그러니까 빨간색은 말 그대로 강한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홀리 축제를 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온통 다 이렇게 피로 물들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면서 어떤 이 피 자체가 말 그대로 생명력을 상징하거든요. 피가 붉은색이잖아요. 우리가 피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. 죽잖아요. 그래서 강렬한 어떤 생명력, 강한 에너지, 이제 이런 걸 이제 하고 어떤 삶의 활기, 희망적인 거, 그다음 희생 이런 걸 상징하고
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어떤 이제 힌두교 신한테 어떤 기이한다, 뭐 그런 의미를 나타내겠죠. 그래서 아주 강렬합니다. 빨간색이 주는 그런 효과가. 그 다음에 이거 핑크색이죠. 핑크색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색채적인 그런 이제 심리 자체가 좀 청춘, 그 다음에 봄, 그 다음에 어떤 고귀함, 이런 걸 또 상징을 하죠. 그죠?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연꽃이 대체로 다 핑크색이잖아요. 연꽃은 불교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그 꽃이기 때문에 그 핑크색이 말 그대로 이제 고귀함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, 또 이 핑크색은 말 그대로 이제 청춘, 뭐 그다음 유혹, 뭐 젊음, 여성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특히 색채를 가지고 구성을 할 때는 보십시오. 이거는 핑크색만 딱 중심을 해서 구성을 했잖아요.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런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나무를 하나, 나무 기둥 하나만 집어넣고, 근데 이 위에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 안 집어넣었잖아요. 이게 또 핵심입니다. 이런 사진 찍을 때. 자, 이 사진도 보십시오. 구성이 아주 심플하면서도 딱 이 정리가 돼 있죠. 이렇게. 특히 이제 이 보십시오. 이게 이제 유채꽃밭이 주 메인 피사체고, 그 다음에 이 하늘은 조금만 집어넣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보색 대비를 이루죠. 보색 대비.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진한 이제 어떤 그런 이 주황색인가요? 이 주황색이 여기서 우체통 같은 건데, 여기서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해주니까 훨씬 더 돋보이죠.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. 아, 어떻게, 어떤 게 의미가 있고, 어떻게 구성하면 가장 최적의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. 이게 되게 적극적인 구성 방법이라는 이야기죠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, 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, 네.